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한 9개월 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서 그래도 마음은 가까이 있었죠, 그동안에. 네, 고맙습니다. 9개월 지나서 1년 정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우리를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뭐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또 코로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언론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식구랑 밥 먹고 자기 식구만 만나고 먹고 사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가족의 힘인데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회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일상도 얘기하고 밥도 먹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코로나를 퇴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루이스 글릭이라는 미국의 여성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를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안을 주는 시가 노벨문학상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생북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야생북꽃도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아무리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우리의 알뿌리, 부근 하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을에 죽었다가도 새봄이 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다시 부활하지요. 그런 생명, 희망 이런 것을 전해주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 시집들 다 받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21쪽에 호의 법칙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호의 법칙. 호의라는 비단잉어는 어항에서 키우면 8cm 밖에 안 자란다. 냇물에 풀어놓으면 무한정 커진다. 너의 꿈나무처럼. 짧은 시죠? 근데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꿈이죠. 포인트는 꿈이에요. 꿈을 갖고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또 꿈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노력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이라는 것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제가 신문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키즈 플러스 어덜트 그러니까 어린이 플러스 어른 그걸 합해서 키덜트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아이가 되는 물론 이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퇴행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또 아이가 되어서 다시 옛날의 꿈을 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누구나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선생님, 나 초등학교 네, 네. 대체로 글을 좋아하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밤새워서 책을 읽고, 그죠? 밤새워서 책을 읽고 공부 시간에도 몰래 선생님 몰래 책 읽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때로는 공책에 자기만의 생각을 끄적끄려보기도 하고, 또 띄울 수 없는 먼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은 일기장에라도 자기를 고백하기도 했었겠죠. 네, 그러다가 보면은 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그 교내 백일장 같은 데서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교내 백일장이라는 것이 저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의 자질을 어느 쪽에 특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이런 백일장 같은 거 해갖고 거기서 작은 상이라도 하나 받고, 또 선생님이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 너 참 글 잘 쓰네. 또 아니면은 이 다음에 시인이 되겠네. 또 아니면 문인이 되겠네. 이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은 그것이 계속 가슴에 있잖아요. 계속 가슴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속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쁜 일이 지나가고 나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런 바쁜 일들 다 웬만큼 지나가고 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땐 또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 하고 싶었지? 그 이전에 난 뭐지? 하는 생각. 자기 자아에 대한 자각이 오지요. 거울 앞에 앉아서 쳐다보면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살이 지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몸으로 하는 일이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는 나이,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럼 몸으로 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지면은 뭘로 가야 되겠어요? 정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신적인 걸로 가서,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인간이란 자기를 다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다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나라로 하는 이름, 특히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여성분들은 자기 이름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존감이 없어지고, 또 누가 가두지 않아도 자기를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구속을 시키게 되죠. 전 그것을 허공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공에도 감옥이 있다. 내가 나를 가두면은 그건 허공 감옥이야. 아무도 가두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몇 시가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밥 줘야 되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하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좀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못하는 거, 그것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죠.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름을 걸고 정말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은 아무한테도 침해받지 않는, 다른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고 하는 세계, 나의 세계, 그것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뭐라고 할까?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어렸을 때 꿈을 당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학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바쁜 시간 지나고 은퇴하고 나서 다시 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꿈을 이루어서 등단을 하고 문학 생활을 하고 문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한 파를 이룰 정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문학파다, 이렇게. 호문학파. 네. 인생을 살고 나서 후에 와서 자기 문학을 이루는 사람들을 호문학파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네, 꿈을 이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들면은 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내 세계를 하나쯤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더 들었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뭐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나무, 자, 자기 자신을 어항에서 키우면 안 되고 흑공 감옥에다가 가두지 말고 어디다가 풀어내야 되냐, 냇물에다가 풀어놔야 된다. 무한정 커질 수 있게, 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본 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24쪽에 가면은 날마다가 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가 봄날, 돋아나는 새풀에게, 길가에 핀 민들레에게 마냥 웃음 흘리고 다녀도 시럽다 하지 않고 품어주는 비 맑은 햇살이랑 세상에서 가장 청맑고 빛나는 웃음소리, 평생 보낼 수 있는 종신보험 통장에 저축해 놓았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날마다가 봄날, 그냥 실실, 그냥 빙그레, 그냥 활짝 웃음이 나오는 날마다가 봄날. 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그 운문호일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운문호일이라는 연작시를 썼는데, 운문호일이 뭐냐 하면은 1135년에 운문화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자들한테 법문을 하다가 어느 날 물었어요. 보름 후의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뜬금없잖아요. 모두 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스님이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해야 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일시호일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 많이 쓰잖아요. 일일시호일. 근데 이제 그것을 운문화상이 말했다 그래서 운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문호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날이 되게 해주는 거. 우리 마음이 모든 걸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면은 보는 것마다 찡그려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없는데도 그냥 인상 쓰고 나한테 오는 것 같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집 식탁에 제가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나지사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지사관법. 어떤 스님이 얘기한 건데 단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에서 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는 뭐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지예요. 나에서 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그 일이 그쯤에서 끝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사예요. 사.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나지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올관자를 써서 나지사 관법. 모든 것을 나지사로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잘 실천 못하죠. 저도 사실 버럭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뭐 괜히 쓸데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최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씩은 닮아가겠죠. 예, 조금씩은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것도 이제 제가 또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포용해야 되겠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써놓고 봐요.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봐야지만 마음속에 되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나지사관법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삶이라는 것은 미지수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날들을 나한테 허용된 날들을 봄날로 만들어가면서 살자. 날마다 봄날이 되도록 살자. 근데 그거는 돈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면 되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 평생보험 통장에 종신보험 통장에 저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신보험 통장에 저축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보험금이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나의 웃음 이것을 종신보험 통장에 저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써서 꺼내서 쓰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날마다 봄날이 되도록 하자. 네, 그런 생각을 써놓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좀 수긍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또 쓴 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10페이지 보면은 괜찮아 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동시 같은 시거든요. 단순해요. 근데 단순하지 않은 시죠. 괜찮아. 암사 시립아파트 108동 앞에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끝나고 나온 아이들 4명 무지갯빛 햇살옷을 걸치고 공차기 하고 있다. 아직은 바람 쌀쌀한 3월 초아을에 철이가 짧은 다리 높이 들어 찬행공이 굴러서 이슬이 몸을 맞고 자기네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자살골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울음 터뜨리는 철이를 통통하게 물오른 낫다리 손을 뻗어 쓰다듬는다. 목련 봉오리 부풀리던 바람도 달려와 아이 어깨를 툭툭 쳐준다. 놀이터 옆 화단에 노란 민들레도 보라색 제비꽃도 괜찮아 작은 꽃잎을 힘껏 흔들어댄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삶에게 자살골 넣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해서 넣을 때도 있고 또는 여기서 말하듯이 철이가 찬냈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이슬이 몸을 맞고 각도가 달라져가지고 자살골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각도가 달라져서 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자살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게 자살골을 넣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재산을 몽땅 다 없앨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부지런히 쌓아 올려놨던 어떤 그
명예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의 인연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오해로 했어도 그렇고 다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아마도 자살골을 넣었을 때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되겠지만 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을 때,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빚도 지고 이랬을 때 그거 못 견뎌내고 병들어서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도약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는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힘을 줄 수 있는가, 위안을 줄 수 있는가. 그럴 때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에 저는 저희 시가 이렇게 여기에서 바람이 달려와서 아이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툭툭 쳐주고 낫달도 손을 뻗어 쓰다듬어주고 또 노란 민들레도 보라색 제비꽃도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골을 넣을 수 있어 그거 만회할 수 있어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한편의 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써본 것입니다. 지금 29분 정도 됐네요. 우리 이정현 시인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안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네. 오늘 우리가 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여인을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나니까 사랑의 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아마 사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48쪽에 상사초 나의 별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사초 나의 별에게 캄캄한 강물이 먼 별빛 하늘을 받아안고 있네요. 가슴 풀어 함께 흘러가네요. 아득한 바다 건너 우주 한 모서리에 그대 웃고 있어 나의 살구나무 뿌리가 숨을 쉽니다. 그대 생각만 해도 내 마음 45억 년 식어버린 운석에 온기 돌고 돌의 심장 근처 어디쯤 살구 꽃잎들 웃으며 날립니다. 함께 꿈꾸던 어린 기억이 동짓달 찬 하늘 기러기 언 발을 녹입니다. 동화 속 첫눈으로 내립니다. 바라건대 해와 달이여 은하수 건너는 조각배 하나 글썽이며 반짝이는 그대 눈짓 견딜 수 없어 살구나무 맨살에 내리는 겨울 햇살이여. 사랑이 느껴집니까? 네.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고 아득한 그리움 하나 우리들 가슴에 설레이게 해주는 그런 가을 밤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시 제목이 상사초잖아요. 상사초는 서로 못 만나지요. 네. 꽃이 필 때는 잎이 안 나오고 잎이 나왔을 때는 또 꽃이 없고 꽃과 잎이 서로 못 만나서 상사초라는 이름을 얻었죠. 꽃무릇이라는 이름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사초이지만은 그것을 아득한 하늘에다가 우리 가슴속의 별 하나 걸어놓는 거지요. 저 별에다가 나의 사랑을 가까이 못하지만은 가까이 해서 볼도 비비고 싶고 손도 잡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 아득한 그리움 하나를 저 먼 하늘의 아득한 별빛에다가 걸어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겠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더 외롭게 해줄 수도 있겠죠. 우리를 더 외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릴 적에 동화 속의 이야기도 될 것이고 또 왕자님 공주님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는 이상도 될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사랑, 그것을 저는 상사초 나의 사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방 내 곁에 다가오는 그런 사랑보다는 정말 평생을 두고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두고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 하나, 그런 아름다움 하나, 그런 향기 하나, 저 하늘의 별처럼 걸어놓고 살면은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향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써봤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시가 사랑의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36쪽에 보면은 새우젓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새우젓 사랑.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우젓 사랑. 소금물 속에 녹아 살과 뼈 다 내주고 까만 눈만 뜨고 기다리는 새우. 새우 몸을 받아 안아 제 살과 뼈 함께 녹여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금. 둘이 무르노가 사라진 뒤에 태어나는
둥근 항아리 하나. 네, 사랑은 박수 쳐주세요. 사랑은 나를 고집하면 사랑이 아니죠. 내가 허물어져야지 사랑이죠. 내가 허물어져야 상대방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합체가 될 수가 있죠. 그 조성모 시인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앞부분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철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우리는 다 자기 속에 자기만 갖고 있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되고. 자, 그리움, 사랑, 뭐 이런 것으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도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져요. 그렇죠? 좀 살아봐서 알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를 허물어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두 개의 원이 만나서 둘이 서로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돼요.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의 원이 합치면은 두 개의 원만큼 큰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무한대의 크기를 가진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 울타리 안에다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더 울타리를 넓혀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저 기어다니는 미물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랑의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하나 놔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둘이 무르노가 사라진 뒤에 태어나는 둥근 항아리 하나, 둥근 세상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합쳐서 또는 몇 명이 합쳐서 합체가 되면은 더 큰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본 시입니다. 얼마만큼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재밌는 시로 하나 가볼까요? 너무 진지한 얘기만 제가 하고 있죠? 네, 재밌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43쪽에 해돋이 해넘이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짧은 시인데요. 짧으니까 한번 두 번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돋이 해넘이. 해돋이. 그 여자 눈동자에 불이 화라락. 젖가슴이 탱탱해졌다. 온몸에 새싹 돋아났다. 그 남자의 눈짓 한 번에. 두 번 안 읽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해넘이. 그 남자 중심축이 기우뚱 어리 빠져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한숨 한 번에. 네, 재밌습니까? 네, 이거 해가 덮는 것 일출과 일모를 가지고 남녀의 사랑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해와 지구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해가 없으면은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지구가 풍요롭고 양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씨앗도 수두룩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없으면은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남자의 눈짓 한 번에, 해가 떠오르는 그 눈짓 한 번에 지구가 그 여자라고 하면은
눈동자에 불이 반짝 들어오고 젖가슴이 탱탱해지고 그래야만 새 생명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에 새싹이 다 돋아나는 새 생명을 낳는 거죠. 네. 그런데 해가 또 지면은 해가 다 져버리면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여자가 안 되겠어 하고 눈 한 번 흘리면서 한숨 한 번 딱 쉬면은 그 남자가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중심축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다 빠져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캄캄해지듯이 우리의 상호관계, 남녀의 사랑이 없다면은 새로운 세상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이 없다면은 새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아마 인류는 벌써 멸망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돋이와 해넘이에다가 비유를 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시 보고 이거 이 박사님이 쓴 거 맞습니까? 제가 그런 시를 잘 안 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쓴 거 맞습니다. 가족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족으로 65쪽에 보면은 둥구나무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됐지만은 KBS 1TV에서 어버이날 40, 50대 주부들에게 낭송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청탁을 받아서 PD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탁을 받아서 쓴 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드리는 헌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둥구나무 아버지,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시계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너다 보시는 그 눈길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의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반일항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어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갯짓 배워 다 날아가 버린 빈 둥지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바라기 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둥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둥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트루슴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 시 듣고 예전에도 우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시골, 제가 아주 시골 태생인데요. 학교도 없는 산골짜기 동네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개 넘어서 벌판을 습지를 한참 가로질러서 가면은 신장로가 나오고 거기 가야 이제 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신장로를 한참 또 걸어가야만 숙소가 있는 그래서 한 왕복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그런 곳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시골인데 아버지는 시골에서는 좀 지식인이었어요. 서당 공부도 하시고 또 신식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저를 마산까지 내보내서 유학을 시켜주신 그런 아버지인데 이제 이 마산시청에서 공무원도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일제시대에 그만두시고 그 산골 동네로 돌아와서 4대 종손의 직분에만 만족하면서 농사 감독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그 지게를 많이 졌다고 하는 것은 꼭 농사를 지어서 지게를 졌다기보다는 아버지라는 사명,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잖아요.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가장의 책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게, 짐, 소명, 사명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또 아버지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 네가 알겠거니 하고 건네다 보면서 어머니만큼 이렇게 시시콜콜이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둥구나무처럼 우리를 다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되겠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써본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죠. 자기를 생각하는 시 100페이지 보면은 그대 안의 새싹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대 안의 새싹 물을 깎다가 빗나간 칼이 손바닥을 깊숙이 찔렀다. 뼈가 허옇게 드러나고 피가 멎지 않고 흘렀다. 손이 퉁퉁 부어 마음도 덩달아 부어올라 눈도 코도 귀도 없는 나날이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갇힌 창 안쪽에서 북이 빠진 상처가 딱지를 만들며 제자리를 잡아갔다. 그 뒤로 나는 가슴에 구멍이 숭숭 뚫려도 아무리 피가 흘러도 바깥에서 부는 꽃바람 먼 곳의 눈빛을 기다리지 않는다. 촘촘한 시침의 금을 짜는 어부가 되어 내 안의 바다 깊은 수심에 가만히 두레박줄을 풀어놓는다. 저 깊은 뿌리에서 연초록 새싹이 기쁨의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를 때까지 숨을 고르며 고요히 두레박줄을 당긴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영화 배우 김혜자 씨가 쓴 글을 읽었어요. 나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나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도 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먼 곳에서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 오지 않을까? 친구가 오지 않을까?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결국은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신의 깊은 샘에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두레박줄을 당기면은 그 구원의 물줄기가 자기에게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기웃대지 말고 자기의 희망샘에다가 두레박을 내려라. 예, 처음에 말하는 우리 꿈나무. 그래서 너희 꿈나무를 길어 올려라. 희망의 머리를 기대라. 너희 가슴을 기대라. 예, 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나눠볼까요?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인이 되시를 꿈을 꾸셨는지 그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기는요. 자연이 저를 길러준 것 같아요. 자연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산골 소녀였잖아요. 보이는 것은 산과 들은 많이 넓지는 않았지만 나무와 풀과 꽃과 또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시골이었지만 꽃을 좋아해서 텃밭에다가 채소는 먼 데다가 심고 채소를 안 심고 꽃을 가득 심었어요. 작약꽃을 가득 심고 나리꽃이라든지 뭐 붓꽃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접시꽃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꽃들 분꽃이라 이런 꽃들을 가득 심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우리 집이 과일나무가 쭉 둘러있고 뒤에는 대밭이 있고 그런 자연의 궁궐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자라면서 물론 제 아버지의 DNA를 제가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드셨어도 밤새워서 사랑해서 책을 읽고 밤새워서 불이 켜져 있었던,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나중에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에 국문과에 들어갔다 하니까 불러 앉혀놓고 당신께서 서당에 다닐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서당에 다닐 때에 외웠던 한 시들을 공책에다가 쭉 써주셨어요. 그때까지 외우고 계시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DNA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언니가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 시집을 가지고 골짜기 밭에 목화 따러 가면서 소쿠리에다가 시집을 갖고 가서 서로 누가 먼저 외우나 내기를 하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없었죠.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는데 국어책을 학교에서 받으면 제일 먼저 첫날 국어책 다 읽고 거기에 있는 시들은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혼자 공책에다가 시를 써 모았어요. 네, 그런 환경들이 저를 지금까지 데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만남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에이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